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김경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가을 엽서 안도현.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네, 안도현 시인의 가을 엽서입니다. 사랑이 낮은 곳에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올 가을에는 사랑이 왜 낮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으로 내려앉는 낙엽을 보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사랑이 낮은 곳에 있다면, 다른 말로 낮아지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기호 작가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제11회 이호성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시상식은 9월 4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성문화재 행사장에서 열린다고 하는군요. 이기호 작가는 1972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1999년 현대문학에서 단편 번이로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최순덕 성령충만기와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를 펴낸 바가 있고요. 장편 사과는 잘해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학생들과 함께 소설을 공부하고 있지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기호 작가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입니다.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이기호. 할머니가 삼촌에게 하얀색 3도 프라이드를 한 대 사준 것은 87년 가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가평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살던 할머니는 3년 동안 손수 여물을 쏘아 기른 누렁이를 판돈해 한여름 장날 차고 옆 약국 계단에 쪼그려 앉아 한 묶음에 1,000원씩 받고 판 옥수수. 거기에 고모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까지 모두 합쳐 총 420만 원을 마련했고 그 돈을 미련 없이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건네주었다. 고모가 부축인 것도 한몫했지만 그때 당시 할머니의 의도는 명백하고 단호한 것이었다. 삼촌이 차를 몰고 다니면 그러면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장가를 가지 않을까, 그것이 할머니의 예상이었다. 아이야, 자가용 처음 보냐? 아이, 막둥아, 어이 타봐. 예. 오빠, 엄마가 오빠 장가, 아니, 공장에서 힘들다고 산 거야. 내 돈도 보탰다는 걸 잊지 마. 아유, 뭐냐, 움직이게 해봐. 예. 야, 됐다, 됐어. 어머, 우리 오빠 운전
그만 데리고 오니라. 이? 어머니, 아니 막둥이한테 무슨 차를 다. 아이, 차가 있어야 장가를 간다 안 오냐. 아이, 다들 한 말 말어. 너희들 공부시키느라 막둥이만 공부를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거 안쓰러워서 그랬다. 예. 당시 30살이었던 삼촌은 구로동에 있는 피혁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10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는 늘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할머니가 경기도 가평집을 팔고 서울 홍은동 우리 집으로 살림을 옮긴 다음부터 나는 10년도 넘게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삼촌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루트 3은 이렇게 하고 네. 공부하냐? 예, 할머니. 아이고, 네 막내 삼촌도 공부만 했으면. 또 삼촌 얘기예요? 너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위로 형님 둘 다 공부를 잘하니 막내는 어쩔 수 없이 시골에 남아 농사를 짓게 된 게지. 중학교 겨우 마치고 농사일만 했어. 군대 갔다 와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에이, 막둥이 서울로 떠밀어 올린 건 나다. 에이, 나요. 할머니가요? 그래요. 걔가 세대한 후에도 계속 농사만 지었는데 어느 날 걔 참을 갖다 주려고 안목골 논까지 갔지. 아이 참, 할머니 또 그 얘기 하려는구나. 글쎄 그 얘기는 하지 말래도. 아이, 잘 들어봐 이놈아. 그때 걔가 논두렁 한쪽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말이요. 내가 옆으로 가만히 다가가 내려다보니까 아이, 글쎄 추리닝 바지 아래로 걔 물건이 이렇게 서 있는기요. 아, 할머니! 뭐야 지금 창피하게. 어찌나 민망하고 놀랐던지. 아이, 근데 이미 마음이 또 요상한 게 짠해지는기요. 그래서 내 한참을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왔지 뭐냐. 할머니는 그 길로 읍내 당숙에게 전화를 넣어 삼촌의 일자리를 부탁했다고 했다. 그게 82년 여름의 일이었다. 난 걔를 그렇게 서울로 올려보내면은 지 형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저랑 어울리는 짝 만나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지 뭐냐. 헌데 이건 뭐 계절이 몇 번 바뀌도록 여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2해쯤 지나 네 고모를 일부러 같은 공장에 취직시켜 걔한테 올려보낸 것도 다 그것 좀 알아보라고 그런 거거든. 하지만 당시 20살이었던 고모가 전해온 소식은 할머니를 충분히 실망시키고도 남는 것이었다. 고향에서랑 똑같다고. 어쩌다 휴일이 돌아와도 자취방에서 도통 나오지 않고 잠만 자거나 라디오만 듣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저금을 했다는 거 아니냐. 네 고모한테 들으니까 젊은 것들은 자동차 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오냐? 그럼 내가 우리 막내 그놈 한 대 사주자. 내가 걔한테 뭘 사준 건 그게 처음이었다.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삼촌은 항상 프라이드 운전석을 최대한 뒤로 젖힌 채 그 위에 침낭을 깔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87년 추석 이후 내가 삼촌의 얼굴을 본 것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설날 아침이거나 입춘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 제삿날 저녁이었다. 야야, 저 대문 열고 저기 저 뒷동산이 저기 그 밭 근처 미루나무 아래 좀 가봐라. 삼촌 왔으면 너희 좀 들어오라고 하고. 삼촌은 어느 해 설날엔 왔고
또 어느 해 설날엔 오지 않았다. 프라이드 창문 전체를 뒤덮은 하얀 서리를 부채살 모양으로 긁어내보면 거기 삼촌이 히터도 켜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뒷좌석 한편엔 휴대용 가스버너와 코펠, 커다란 플라스틱 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고 운동화와 흙이 잔뜩 묻은 안전화, 공구들이 가득 담긴 쌀자루도 눈에 들어왔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삼촌은 프라이드를 타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다. 주로 물막이 현장이나 신축 아파트 공사장 등을 떠돌아다니며 간간히 일을 하는 모양이었는데 따로 방을 잡거나 살림을 차린 눈치는 아니었다. 삼촌은 차례나 제사가 끝난 후 대개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93년 설이던가? 아이고야, 네 삼촌 왜 차에만 있다냐? 안 들어온대야? 방전이 돼서 잠깐 기다리는 거래요. 조금 있다 가신대요. 아니, 갈 때까지라도 좀 들어오지. 관두세요, 어머니. 어디라도 뿌리 내리고 살라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가 보죠. 근데 삼촌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차를, 그 차 앞머리를요,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어요. 마치 무슨 그 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고, 걔가 속정이 깊어서 그게 누렁이 팔아서 장만한 것 아니냐. 그저 그게 누렁이다 생각해서 그런 게지. 지난번에는 내가 걔 아들 둘한테 담요 덮어주고 왔다. 할머니는 그렇게 이해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가족들 중 그 누구도 그런 삼촌을 이해한 사람은,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없었다. 그저 삼촌에게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갔다고만 생각했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촌은 그 뒤로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프라이드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호주에 가서 살고 있는 사촌 여동생은 언젠가 한번 횡단보도 앞에서 하얀색 프라이드와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속갯말로 숙모님이라고 불러봤다고 고백했을 정도니까. 그런 삼촌이 우리 집 담벼락 옆에 프라이드를 주차해 놓고 사라진 것은 6년 전 어느 봄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4년 4월 6일 새벽의 일이었다.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대문 앞까지 나간 아버지는 우유 투입구에 들어있던 낯선 자동차 키를 발견했고 곧이어 아버지의 소나타 뒤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던 삼촌의 프라이드를 보게 되었다. 삼촌은 타고 있지 않았다. 이 차 네 삼촌 차 맞지? 예, 삼촌의 오래된 연인 맞는데요. 연인은 무슨... 아니, 한대. 이걸 왜 집에 던져놓고... 아니, 어딜 간 거야? 할머니 만나러 오셨겠죠 뭐. 할머니를 만나러 왔으면 집으로 들어와야지. 목욕탕이라도 갔나 보죠. 아휴, 네 삼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건지 원. 그런데 삼촌은 자동차만 세워놓고 사라지고 말았다. 2004년 4월이면 내가 운전면허를 딴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때인지라 세수대에만 봐도 괜스레 이리저리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버스 좌석에 앉아도 오른쪽 발바닥을 살짝 세워 허공을 지그시 밟아대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 삼촌의 자동차 키가 일주일 넘게 우리 집 신발장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처음엔 정말이지 손톱만큼도 그것을 건드릴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삼촌의 자동차였기 때문이었다. 삼촌에겐 애인과도 같은 프라이드였다. 그런 차를 몰래 탄다는 건 그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삼촌이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이 돌아오지 않자 슬금슬금 내 안에서 다른 가정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삼촌이 차를 바꾼 게 아닐까? 아니면 이라크나 두바이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것도 아니면 그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지도 모르지. 뭐 이게 다 아니라면 그냥 불현듯 내가 생각나서 야, 네가 할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선물로 주고 갔을지도 모르지. 결국 그런 가정과 가정의 지난한 싸움 끝에 내가 삼촌의 자동차 키를 소나기에 감싸준 채 조용히 현관문 밖으로 나선 것은 그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의 일이었다. 그래, 너무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삼촌도 내 마음 이해해 주실 거야. 참, 하여튼 난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른 거지? 차가 움직이자 나는 삼촌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삼촌의 프라이드에 어떤 결함에 대해 알아버렸다. 삼촌의 프라이드는 후진이 되질 않았다. 삼촌의 프라이드가 후진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게 된 건 가양대교가 눈앞에 보이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였다. 혼자였으면 차라리 좋았을걸. 왜 초보들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꼭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휩싸이는지. 나 역시도 그날 프라이드를 몰고 집 앞 골목길을 빠져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한 여자아이부터 떠올렸고, 그래서 곧장 강변북로로 접어들고 말았다. 학교 신문사 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후배였는데 딱 한 번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엉망으로 취해 잠자리까지 하게 된 사이였다. 그렇다고 그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된 것은 또 아니었는데 나야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여자 후배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에이, 그거야 어디 사람끼리 잔 건가? 술끼리 서로 잔 거지? 그렇지. 그러게. 왜 술을 섞어 마시냐, 마시기.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일산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이게 웬 똥차예요? 글쎄 말이야. 귀찮게 삼촌이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한강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 그러자 뭐. 그때 후배를 찾아갔던 것은 실은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프라이드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녀의 속내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낑낑 계속 애꿎은 기어만 앞으로 뒤로 옮기다가 결국 쓸쓸히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다. 뒤로 가지 못한다는 것뿐. 이것 또한 물론 다 지나고 난 후에 든 생각이긴 했지만, 만약 삼촌이 프라이드가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차를 몰 수 있었을까? 삼촌의 프라이드가 후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나름 며칠을 고민한 후 내린 결론은 삼촌은 차를 놓고 간 것이 아닌 버리고 간 것이었다.
그때 당시 분명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다. 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애를 쓰면 고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고장이죠? 예, 오토미션 쪽에 붙어있는 패킹이 아예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이것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없이 후진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비용이죠. 이게 워낙 초기 모델이어서요. 패킹을 고쳐하려면 오토미션까지 다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공임까지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 예? 60만 원이요? 지금 프라이드 중고 시세가 50만 원 선이죠. 그것도 90년대산 모델이 그렇고 87년산 모델은 글쎄. 알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 차가 아니고요. 우리 삼촌 차인데 삼촌이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후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더 편안하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었다. 사실 서울 시내에선 주차할 경우를 빼곤 후진을 할 일은 거의 없었다. 삼촌의 프라이드는 주차를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와서 밀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따로 신경을 곤두세울 일 같은 것은 없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뒤로는 못 가는 자동차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가보자. 고속도로는 후진할 수 없는 길이니까,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얼핏 삼촌도 나와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토록 오랜 세월 프라이드에서만 머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달리다 보니까 돌아갈 것을 아예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일종의 당혹감 같은 건 말이다. 물론 그런 생각들은 내가 삼촌의 노트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것도 아주 잠깐씩만 하게 된 것에 불과했지만 삼촌의 철심으로 단단하게 묶은 4권짜리 대학 노트가 나온 곳은 프라이드 트렁크의 예비 타이어 바로 아랫부분에서였다. 내가 삼촌의 차를 몰기 시작한 지 거의 반년 정도 흐른 뒤의 일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차기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1987년 10월 27일 구로동 출발, 아현동, 부천 춘희동, 구로동 도착, 총 63km, 춘희 주유소 10리터 5,420원. 노트에 따르면 삼촌은 프라이드를 몰기 시작한 처음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구로동과 부천 춘희동 사이만을 왔다 갔다 반복했다. 그러던 것이 그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노트에 다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8년 2월부터였다. 그때부터 프라이드는 줄곧 2년간 청주 근처에서만 떠돌았다. 그리고 다시 2001년부터는 줄곧 경남 하동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삼촌의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았다. 2004년 4월 5일 하동에서 하동 총 5km. 2004년 4월 6일 하동에서 서울 홍은동 총 412km. 정안휴게소 주유소 32리터 45,000원. 서대문 주유소 36리터 5만원. 나는 그 기록을 본 뒤부터 막연히 삼촌이 우리 집에 프라이드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닌 돌려주고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또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조금 불길한 마음으로도 이어지곤 했는데 그런 마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닌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할머니는 삼촌의 프라이드를 볼 때마다 내게 물으셨다. 야, 저기 안 굴러가는 건 아니지? 참,
잘 굴러가요, 할머니. 너무 잘 굴러가서 문제죠. 그래. 네가 관리를 잘해라. 응? 네 삼촌 올 때까지 기름도 잘 먹여주고. 하동에 삼촌의 애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후 우연히 함께 프라이드를 탄 고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반년 전 경찰관인 고모부와 이혼한 고모는 그 즈음 아이들과도 떨어져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아휴, 그래도 네가 오빠 차를 잘 몰고 다녀서 다행이다. 근데 고모, 혹시 하동에 누구 살아? 하동? 하동? 그건 왜? 아니, 삼촌이 얼마 전까지 그곳을 계속 다닌 것 같아서. 오빠가? 왜? 누가 봤대? 아니, 그냥 차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서. 거기 삼촌 친구나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하동? 하동에 누가 있었지? 아이, 진짜.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그 여자! 아이고야, 그 여자가 거기 있나 보다, 얘. 그 여자 고향이 경상도 어디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맞나 봐. 그날 고모에게서 들은 얘기는 내가 예전 할머니에게서 듣고 또 들었던 삼촌의 얘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고모에 따르면 그때 당시 삼촌은 공장에선 있는 듯 없는 듯 지낸 건 맞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매일 어느 모임에 나가 새벽 무렵에나 돌아왔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그 모임의 정확한 명칭은 구로동 일꾼 노동자회였는데 가끔 삼촌과 고모가 살고 있던 자취방으로도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다. 그 모임에 여자가 있었는데, 응? 이 빠마머리에 동그란 뿔테 안경 쓴 여자, 방직공장 다니는 여자였어. 그 여자 남자들 틈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더라. 막걸리 마실 때는 누구보다 먼저 젓가락 밥상을 탁 두들기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오빠가 그 여자를 좋아한 거야. 삼촌이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지. 그리고 네 삼촌이 티를 좀 내는 편이잖아. 와. 모임 끝난 후에 그 여자 사는 자취방까지 받아주고 왔거든. 그 여자가 부천 살았는데. 가리봉에서 부천까지요? 그래. 갈 때는 마지막 버스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차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걸어온 거야. 그래서 네 삼촌 잠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졸면서 일했거든. 반장한테 혼도 나고. 우와. 근데 나는 그 여자 태도가 다 밉더라고. 왜요? 삼촌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뭐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오빠가 중졸이잖아. 응? 그 여자는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 내 엄마한테 차 한 대 사주라 그랬지. 그래서 차를 사줬구나. 그래. 차만 있으면 그냥 그 여자도 생각할 거 아니야. 응? 우리 오빠가 비록 중졸이지만은 고향에 딱 맞이기는 좀 있겠구나 하고. 응? 또 모임 끝나고 집에 바래다주고 와도 차 있으니까 졸리지도 않을 거고. 근데 삼촌 차 사주고 2달 뒤에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그래, 그러더라. 왜요? 그 여자가 삼촌 싫다 그랬어요? 글쎄.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나도 그때 네 고모부 만나서 연애하던 중이었거든. 하여튼 네 삼촌 차 생기고 2달 뒤에 그만두고. 맞아. 그 모임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지 아마. 그래서 여자도 잡혀 들어가고. 삼촌은 네 고모부 덕분에 나왔지만은 하여튼 다 잡혀가고. 그래서 그게 끝이야. 다 잡혀가요? 왜요? 글쎄. 그때는 몰랐는데 그 여자 운동권인가 그랬대.
지금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영업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한 삼전 자동차 공업사는 영등포역에서 내려 롯데백화점을 등지고 왼쪽으로 500m쯤 가면 나오는 창고형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자동차 정비소다. 그 공업사는 사실 삼촌의 단골 정비소이기도 했다. 내가 그곳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프라이드의 브레이크 페달에 생긴 문제 때문이었다. 프라이드를 몬 지 2년째 되어가던 시점이던가. 갈 거죠? 예. 그리고 혹시 여기서는 오토미션 교환은 안 되나요? 이게 후진이 안 돼서요. 무슨 패킹 때문이라고 하던데. 중고로 사셨어? 예? 중고로 차를 구입했나 묻는 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차는 처음부터 그렇게 탔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타쇼. 사장님, 이 차를 아세요? 사람은 기억 못해도 차는 다 기억하지. 이 차가 원래부터 후진이 안 된 거예요? 무슨 패킹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 패킹 내가 뺐수다. 네? 여기서요? 일부러요? 왜요? 사정이야 나도 알 수 없지. 나야 그저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뿐이니까. 근데 이거 아쇼? 예? 무슨... 이 차는 그래서 지금까지 굴러가게 된 거라. 후진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엔진이 무리가 덜 가지 않겠소? 원래 잡다한 기능들 때문에 제 기능들이 망가지는 법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프라이드에 올라탔다. 브레이크 페달은 마치 뒤에 스프링을 달아놓은 듯 팽팽하게 움직였다. 그 뒤로도 나는 쭉 삼촌의 프라이드를 몰고 다녔다. 그 사이 나는 연애도 하게 됐는데 상대는 예전 한강시민공원에 함께 갔던 바로 그 여자 후배였다. 후배는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광고 대행사에 취직을 했는데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내가 계속 집 앞으로 찾아가자 못 이기는 척 프라이드에 올라탔다. 그러면서 후배는 내게 말했다. 똥차를 오래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딴 짓은 안 하겠네. 나는 그날 후배와 프라이드 안에서 정식으로 첫 키스를 하기도 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 나는 이전보다 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서 가끔씩 삼촌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래 맞아. 하동. 고모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걸.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고모부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 속에 한 가지씩 여백을 두고 그 여백을 채우려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법인데 그게 이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태어나는 자리인데 그때의 나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고모 만난 것도 사실 일부러 접근을 했었지. 87년 당시 구로동 일꾼 노동자회가 내 담당이었거든. 지금도 네 고모는 모르겠지만 네 고모가 그 안의 정보는 다 알려준 셈이지. 근데 노동자회 안에서도 뭔가 말이 있었나 봐. 자꾸 정보가 새니까. 사람들은 네 삼촌을 뿌락지로 알았더라고. 차 때문이지. 공장 월급 뻔한데 갑자기 차를 몰고 오니까 네 삼촌을 의심한 거야. 그래서 폭력이 벌어졌고 우린 쉽게 일망타진을 했지. 그 안에 너희 삼촌이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 네 삼촌도 날 찾아와서 묻더라. 그 여자 어디 사냐고. 지금도 기억난다. 경남 하동군 화계읍 법왕리.
고모부가 알아봐준 여자의 정확한 주소는 경남 하동군 화계읍 법왕리로 되어 있었다. 쌍계사를 지나 칠불사 방향으로 작은 도로를 타고 10km쯤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여자가 살고 있는 여자의 고향이었다. 그래, 저기 저 한옥집이 여자의 집이라고 그랬지. 그냥 돌아가자. 만났으면 어쩌려고. 여기까지 삼촌이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와 본 것으로 만족하자. 왜 그래? 아저씨, 이거 뒤로 못 가는 차 맞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가만 있어봐.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빨리 500원 내놔. 빨리. 야, 그냥 재미지. 진짜 500원을 달라고 그러냐, 친구 사이에? 이 내기였잖아. 빨리 500원 내놔. 진짜. 야, 얘들아. 근데 아저씨가 바뀌었네? 정말? 그래, 너 내보자. 야, 500원 내놔. 야. 너 이 차 언제 타봤어? 한 3년쯤 됐나? 학교 갈 때 한 번, 집에 올 때 한 번 타봤어요. 그러고 보니. 왜 웃어? 차에 뭐 묻었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저씨도 고생 좀 하시겠다고요. 여긴 차 돌릴 데가 없거든요.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겨우 돌릴 수 있는데. 그러자면. 저 위로 가면 돌릴 데가 없어? 저기는 그냥 등산로예요. 여기보다 길이 더 좁아지거든요. 예전에 이거 몰던 아저씨도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엄청 고생한 적 있어요. 저 위? 저기 저 한옥집? 네, 제 친구네 집인데 언젠가 한번 그 아저씨가 저랑 친구랑 집까지 태워준 적 있어요. 저 집에 네 친구가 사니? 네, 아저씨도 좀 전에 보셨잖아요. 500원 갖고 튀네. 삼촌의 프라이드가 완전히 멈춰선 것은 재작년 6월 말의 일이었다. 레커차를 불러 삼전 자동차 공업소까지 갈까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미 너무 오랜 길을 달려온 프라이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시 그 프라이드를 모은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은 것은 그해 10월 초순의 일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다 말고 거기 조수석에 할머니를 태운 채 보닛을 두 손으로 밀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그냥 꼭 한 번 프라이드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보고 싶었다. 할머니, 아직도 손주보다 자동차가 더 좋아? 그래요. 이러니까 꼭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네 삼촌도 나랑 논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꼭 리어커를 이렇게 밀었거든. 끌지 않고 꼭 뒤에서 밀었어. 이 헬미 얼굴 계속 바라보면서 말이요. 나는 허리를 더 아래로 깊숙이 숙인 채 프라이드를 밀었다.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삼촌은 이렇게 직접 민 것 또한 노트에 적어놓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 거리는 과연 어떻게 잴 수 있는 것일까?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기호 작가 전화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함께한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이 이효성 문학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큰 상 처음으로 받으셨는데 이번에 이효성 문학상 심사위원단의 평을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위트 넘치는 서술이 교묘하게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기호 작가님의 작품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재밌고요.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좀 씩 웃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생각을 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작품, 이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이 작품은 그 이전의 작품에 비해서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예. 이 작품은 뭐 언제 완성하셨고 또 이 작품을 쓰게 되신 어떤 동기가 있나요? 이 작품은 올해 2월, 그러니까 거의 설날 무렵에 쓴 작품인데요. 네. 작품이 잘 안 써져서 사실은 그 소설에 그런 진행이 나오는데 지리산 쪽에 들어가서 제가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완성한 소설입니다. 뭐 딱히 다른 이유라고 할 건 없고요. 사실은 그 문해지 마감 청탁 때문에 부랴부랴 쓴 작품이긴 하지만 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거기엔 그 작중 인물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삼촌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개인들이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의 말하자면 굉장히 질곡진 현대사의 또 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지나온 어떤 과거사의 인물들을 현재 있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하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나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 이런 말하면 좀 우습지만 제 개인적인 성찰하면서 좀 쓰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 저는 조금 특이하게 느꼈던 것이 이 바로 후진이 안 되는 자동차, 뒤로 갈 수 없는 자동차였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삼촌의 자동차 조수석에 할머님을 태우고 나서 손으로 밀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예전에 이 삼촌과 할머니는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늘 일이 끝나면 리어카를 타고 같이 오던 사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만들고 싶었던 어떤 장면들은 그런 그 옛날의 어떤 모습,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현재에 어떻게 다시 변형돼서 이렇게 등장하느냐의 관계였는데 사실은 그 자동차를 사실은 할머니가 사준 자동차였거든요. 네. 손자의 입장에서는 삼촌이 한 번쯤 꼭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삼촌의 입장으로서 손자로서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물이 무엇일까? 혹은 삼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랄까요?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 자동차에 할머니를 태우고 한번 도는 거.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물론 허구의 인물들이잖아요.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지만 이 독자의 입장에서 읽다 보면 이 작품 속 내용 중에 뒷얘기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삼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은 저도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상당 부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삼촌의 모습을 조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작가가 혹은 작중 인물이 그 삼촌의 행동 혹은 그 어디로 갔는가 행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것은 섣부른 타인에 대한 판단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삼촌은 어딘가에 가 있겠지요. 네,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판단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독자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 입장에서는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니까요. 힘내서 좋은 작품 써주십시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이기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기호 작가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편이었습니다.